네, 안녕하세요. 여의도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귀하신 분을 저희 모셨는데요. 먼저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은 미래통합당이고요. 선거구는 경남 양산시 갑입니다. 소속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시고 또 당선 횟수는 3선이에요. 19대, 20대, 21대. 학교는 성균관대학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셨으며 미국 투커대 정책학 석사 2002년에서 2004년이죠. 또 제37대 행정고등고시를 합격을 하셨고 그때가 1993년이네요. 그리고 전 서울시 마케팅 담당관 지방부이사관이실 진역임하셨고 아시아 도시연맹 이사장을 하셨죠. 지금은 이제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당선되셨는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의원님께서 우리 여의도판 유튜브에 처음 지금 출연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의도의 판을 바꾸는 여의도판 정말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요. 정말 건전한 정치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이슈를 다루는 이 여의도판이 정말 앞으로 크게 발전해서 우리 정치를 바꾸는 그러한 좋은 매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한번 의원님께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요. 우리 미래통합당이 어제 집값 폭등 문제된 관련해서 긴급 부동산 정책을 간담회를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지금 수도권 또 서울 또 전국적으로 지금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 지역 이 일대에서는 작년보다 지금 아파트 값이 50% 이상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3년 동안에 이러한 지금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큰 문제라 하면은 결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부가 특정한 계층에 집중이 되고 점차 이 빈곤층이 많이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파트 값이 서울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부익부 빈익부 현상으로 더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되거든요. 그러면 사회 통합은 더 안 되게 되고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뒤에 소득도 불평등도가 훨씬 심화되었어요. 거기다 또 이제 이 불평등의 이 정도가 이 부동산 값이 폭등함으로써 더 이렇게 심화되면은 대단히 큰 문제라서 저희가 이제 지금 긴급 특별 대응책을 지금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세우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에 이러한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선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토지 규제에 대한 그런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시중에 지금 유동성이 약 한 3,000조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지금 유동성이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이죠. 그러니까 당장에 설 수 있는 그런 현금이 이제 갈 곳을 찾지 못하고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다 부동산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데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죽이고 자꾸만 이제 이 경제를 죽이다 보니까 이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부동산을 몰리게 되고 자꾸만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빨리 이러한 사태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업 살리기, 또 규제 완화, 또 일자리 증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시중의 유동성과 돈들이 정말 제대로 갈 곳을 찾아서 흘러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자기네가 잡겠다고 제일 잘했다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역대 쭉 이 대통령 쪽으로 보면은 제일 많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로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비근한 대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에서 부동산은 5년 동안에 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정부 당시에 5년 동안에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그 불과 3년 동안에 지금 뭐 서울 집값이 50%가 이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더욱이나 지금 지방에는 또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금융 대출을 꽉 막아놓고 너무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거래를 하고 싶어도 거래를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방은 죽이고 이 서울만 폭등시키고 이런 것이 과연 이것은 정말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온 뒤에 이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고 그렇죠. 지방은 더 어려워지고 점차. 서울 수도권만 지금 자꾸 올라가고 또 잘 사는 사람만 잘 살아지고 이런 이 정말 그 문재인 정부가 이 뭔가 평등을 추구한다는 이 정부가 거꾸로 그렇죠. 오히려 불평등을 훨씬 더 심화시키고 악화시키는 이러한 그 잘못된 그 부동산 정책도 지금 6월 17일 날 이 정부 들어와서 22번째 부동산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더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정말 그야말로 참 역대 최고의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무능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정책 좀 제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그 부동산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이 정부에 와가지고 제일 부동산 정책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은 잘하고 역으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정말 그게 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게 국민들을 호도하고 자꾸만 현혹을 시키고 잘못을 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참 잘못하는 것이 뭐가 잘못되면 잘못한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께 그 뻔뻔하게 단 한마디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온갖 그 남 탓을 하고 전 정권 핑계를 대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지금 속성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어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질 않고 정책이 개선되질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빨리 잘못했다 인정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뭐 김현미 그 국토부 장관을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냐 이런 지금 이야기도 하잖아요. 자기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이 제대로 공부하셔야 되겠군요. 예,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을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해임을 하고 새롭게 정말 그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인재를 빨리 등용을 해서 국토부 장관을 임명해야 됩니다. 네, 우리 미래통합당과 특히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더 집값을 하락시키고 더 우리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또 질문이 있는 상황이라 부동산 정책은 다음에 또 한번 듣도록 하고요. 우리 지금 청년이 지금 우리 나와 있는 청년께 한번 이슈로 뭐가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우선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좀 더 연장선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지를 잘 알려주셨고 이제 어떻게 정권의 규제가 역설적으로 집값 상승에 기여하는지는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한 40%에서 50%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뭐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를 중과하겠다. 많이 세금을 때리면 집값이 잡힐 거다라고 대중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래 잡히겠지라고 순진하게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통합당 차원에서 직관적인 용어로 사람들을 설득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령 통합당 차원에서도 공급을 늘릴 것이다. 그럼 어떻게 늘려야 되느냐? 가령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자라는 식으로 좀 쉬운 용어로 대중들한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통합당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예, 그런 부분도 뭐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야당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을 대안은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가만히 그냥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값을 지금 50%나 올려놓고 또 세금을 올려서 그 세금을 그냥 그 집주인은 차익이 지금 실현되는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것을 세금을 50%나 올려서 세금을 걷어서 또 그것을 이제 뿌리고 세금을 살펴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종부세를 올리는 인상하는 이러한 조치도 결국은
다주택자들은 결국 이제 대부분 다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임대료에 다 이것이 또 포함돼서 네. 세금이 결국은 증가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재정학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기본의 원리를 무시하고 이것을 그냥 무조건 세금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단세포적인 발상이고 결국은 지금 이제 비근한 예로 실제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지금 서울 시내의 아파트 공급이 지금 금년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거기다가 내년 되면 이제 더 지금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온 이후 계속 규제만 하다 보니까 어떤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멸실 가구가 상당히 많거든요. 노후한 그런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도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러한 것을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가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그것을 정부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그런 도심 재개발을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서울 수도권 인근에 있는 그런 그린벨트로서의 어떤 기능이 실제로 거의 없는 그런 그린벨트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청년들이라든지 이런 그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토지로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그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청년들이나 빈곤층이 집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그러한 확대 정책을 반드시 수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에 또 그전에 네. 행정을 해보셨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의 이제 통계에 조금 그 미흡한 점이 주택 지금 보급률이 전국적으로는 한 110%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서울만 놓고 볼 때는 이제 한 100% 정도 되는데요. 주택 소유는 이제 주택을 소유하는 비율은 한 6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통계 명점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 그 가구를 전부 다 주택을 소유한 걸로 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유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멸실 주택이 계속 발생을 하고 또 1인 가구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지금 상당히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을 정부가 직시를 하고 규제 위주의 이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세금을 매기고 또 1인 그냥 일가구 소유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그냥 이렇게 걷어내는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고통만 줄 뿐이고 결코 성공하기 힘들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그 정부 여당에서 우리 윤영석 의원님 지금 대책 보고 계시죠? 말씀 잘 들으셨죠? 같이 우리 윤영석 의원 모시다가 이런 좀 부동산 정책 제대로 좀 한번 해보셔요. 네. 예, 그리고 이번에 보면 저희가 그 통합당 이제 국회에 복귀하셨죠? 네. 예, 복귀하시면서 이제 상임위 우리 명단을 제출을 했고 거기 우리 윤영석 의원님께서는 산자위에 배정되셨는데 그 산자위 희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예, 지금 뭐 정말 문제는 경제 아닙니까? 네, 경제 그렇죠. 경제죠. 경제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금을 뿌린다고 경제가 살지 않습니다. 그럼요. 일시적인 처방이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네. 그 일자리도 정부가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그런 정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볼 때는 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기업이 살아야 되고 기업을 살려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기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지만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대로 지금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채무 비율을 한 40% 정도로 이렇게 그동안에 유지를 해왔는데 이것을 이제 현 정부는 한 60% 이상 가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 정부의 그러한 그 주장이 우리 국가 경제에 충격이 없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경제 성장이 경제 파이가 커지면은 어느 정도 빚을 내도 네. 그것이 감당이 된다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경제 파이가 크지 않고 빚만 내면 결국은 네. 경제가 파탄의 지경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산업자원 통상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네. 위원회를 제가 그 선택을 하고 하게 된 것은 경제를 살려야 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 그럼요. 산업 구조를 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중요한 그런 미션 그리고 저의 이제 비전 그리고 이제 결국은 한국은 앞으로 중소기업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중소기업 네. 그리고 벤처기업 네. 이러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그 지망을 했고 이제 거기 산자위원이 됐는데 앞으로 정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우리 기업의 어떤 혁신과 또 규제 혁신을 위해서 좀 온몸을 담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요즘에 중소기업 특히 소상공인회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문 지금 나가 보면 문 닫는 데가 참 많거든요. 정말 그런데 이런 참담하죠. 이런 네. 정책을 지금 뭐든 행사다 뭐다 식당이다 뭐다 다 못하게 해놓고 지원하려면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만 이 융자를 해주고 그렇죠. 또 요건 갖출 수 네. 있는 사람은 다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건 못 갖췄다 해가지고 융자를 안 해주다 보면 그분들 어떻게 그렇죠. 살아가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번 그 3차 추경에도 이제 35조 원 규모로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거기다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네. 직접 지원이 없어요. 그렇죠. 다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도 이게 뭔가 이 담보가 있다든지 그런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받을 수 있지 또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 지역군 양산에 가서 이제 상가 주인들 만나고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자 하는 분들 대화를 많이 하고 왔는데 심지어는 뭐 조그마한 그 찻집을 그냥 이 커피 네. 이게 뭐 테이크아웃 하는 그런 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심지어 얼마나 어려우면은 지금 대출을 받고 싶어도 담보가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준다. 그게 문제가. 그래서 자기는 국민연금을 지금 이제 붙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민연금이라도 담보를 잡히고 대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한계 상황에 지금 몰리고 있는 겁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정말 그 정부가 제가 보기엔 이번 그 3차 추경도 상당히 내용을 뜯어보면 굉장히 졸속이고 그 뭔가 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공무원들도 그냥 이 책상에 앉아서 제발 그 정책 수립하지 말고 진짜 이 지역에도 가고 또 가서 이렇게 식당 또 그런 커피숍 자영업 하시는 분 다 만나보고 제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좀 대책을 세워주길 제가 바랍니다. 그 의원님이 지금 요즘에 지역구 보니까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네네. 대화하다 보니까 일의 쏙쏙들이 지금 잘 알고 네. 계시는 거잖아요. 현 정부에서도 지금 그런 정책을 해야만 제대로 이 서민들에게 중소기업에게 그렇죠. 소상에 와닿는 예, 예, 정책을 할 수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좀 예. 크게 부르짖어 주세요.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우리 뭐 이수연 예협한 회장님께서도 그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다빈누리 네, 하고 있죠. 운동도 하시고 네네. 전국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많은 정말 봉사활동도 하시는데 아마 이 중앙 정부에 있는 정책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실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삶의 그렇죠. 어떤 이 고통에 대해서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예, 그래서 네. 정말 그 우리 공무원들도 좀 대우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점점 더 이게 그 부의 그런 불평등이 심화되는 이러한 정말 참담할적이에요. 예.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윤영석 의원님이 이게 우리 서민들을 대표해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국가의 미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 이제 앞서 이제 수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의원님께서 현재 그 중산층과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그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들을 보호하겠다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대기업을 옥죄는 역설적인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령 이명박 정부 당시에 중소기업 보호업종을 설정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롯데 기업에서 무슨 통큰 치킨을 만들었는데 대기업이 그렇게 소상공인의 목까지 털어가는 게 말이나 되냐면서 역설적으로 네. 대기업을 옥죄는 역설적인 정책을 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대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해야 되는데 또한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유독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되는 의무 또한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두 가지 정책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갈 것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주영 학생이 네. 이제 지금 서울대학에 재학을 하면서 상당히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참 좋은 지적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60년대 이후에 이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대기업들이 상당히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을 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큰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 너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취약하다 보니까 국내 산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최근 그 이명박 정부나 또 박근혜 정부나 여기 오면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러한 골목 상권에까지 대기업이 진출해서 그야말로 이제 뭐 문어발처럼 다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행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은 국제 경제 시장에서 이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외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그 어떤 해외의 어떤 부가가치를 통해서 우리 국내 어떤 이 산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또한 중소기업은 또한 상생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함께 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왔는데 뭐 그러한 과정에서 시장 경제 원리에 조금 이렇게 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일정 정도 이제 성과를 저는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이제 중요한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부의 불평등이 너무나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 미래통합당도 이제는 어쩌면은 제일 과제로 이것을 삼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하고 어느 정도는 이게 부의 어떤 균등한 그 부가 이렇게 돼야지만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고 또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되고 약 500만 명 이상이 되는 자영업자들을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제가 그 미래통합당의 중산층 서민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그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한 60% 정도 됩니다. 지금 해마다 이게 이제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중산층은 이제 각 계층별 중위소득, 중위소득이 이제 1인 가구인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인 경우는 175만 원이 175만. 그 중위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2인 가족은 약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3인 가족은 38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4인 가족은 4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위소득에서 70%에서 200%까지가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소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산층 비율이 OECD 국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상당히 하위 수준에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중산층이 점점 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중산층은 어떻게 늘릴 것인가? 중산층이 많아야 되죠. 특히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러한 중산층이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노무현 정부 또 문재인 정부 이 정부는 평등을 강조하고 부의 평균화를 강조한 이 정부가 역설적이게도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결국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이념만 가지고 있지 어떤 정책에 어떤 실효성이 있는 정책 개발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부분에서 가장 피해자가 사실은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결국은 이제 이 국가 채무 비율이 증가하고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은 청년들은 이러한 그 성공의 사다리가 완전히 끊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에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그런 국가의 어떤 빚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2030 세대가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정말 과연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올바른 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 경제만큼이나 또한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중요한 것은 튼튼한 국가 안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국가 안보를 허물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국가 안보를 허물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남북 대화라는 새로운 것으로 이제 완전히 국민들의 눈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3차 정상회담이 이뤘을 당시에 주위에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교사들은 이제 남북의 평화가 왔다, 시대가 완전히 변했다는 식으로 학생들을 선동했고, 이제 그 학생들은 제가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서는 이제 통일이 되면 우리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것이냐라는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정권의 위장평화쇼가 그때는 정점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실체가 많이 어느 정도는 폭로되는 듯합니다. 이제 정권의 위장평화쇼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 비건 그 육자회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건 대표가 이제 방한을 했는데, 북한 외무성 측에서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면서 완전히 한반도 운전자론을 자칭하는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한테 어느 정도 골탕을 먹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위장평화쇼의 실체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통합당이 그래서 대안이 뭔데 너희는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한다라는 지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긴 한데,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이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제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는 결국 북한의 핵무장에 관한 그런 문제죠. 북한이 6차까지 이제 핵실험을 거치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또한 그 SLBM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노동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이런 게 지금 약 한 1,500기가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핵을 개발했단 말입니다. 그 핵이 지금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라고 하는 아주 이제 국제적인 그런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하기를 북한은 이미 약 한 30개 정도의 핵 탄두가 개발되어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그동안에 위장된 그런 평화쇼 속에서 매년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도 상당히 지금 많은 그 용량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이 한반도는 화약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북한은 핵을 개발하는 목적이, 또한 핵을 무장하는 목적은 결국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결코 북한 동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굉장히 흐리게 만든, 호도하게 만들고 현혹시킨 그 원죄를 결코 저는 앞으로 그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면 2018년 그 싱가포르 미국과 북한의 그 당시 정상회담도 결국은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 비핵화 반드시 해낼 수 있다. 그렇죠. 북한은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이런 소위 말해서 진보자 파정권들은 항상 그러한 주장을 해왔어요. 결국은 북한은 핵을 개발한 겁니다. 지금. 이미 핵무장, 사실상의 핵무장 상태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결코 한반도의 평화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평화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또한 유엔도 명확한 입장입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없이는 결코 국제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것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명확한 그 어떤 현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평화의 조건은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입니다. 네. 평화의 조건은 네. 그걸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굉장히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작년에 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제 노딜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결렬됐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의 김정은이 제시한 것이 영변 핵시설과 핵시설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국제 경제를 제재하는 것을 해제해달라 이렇게 이제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국제 사회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최근에 뭐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를 할 테니까 제재 완화를 해달라 이런 이제 또 그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북한의 핵시설이 5군데가 있어요.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여기는 4군데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북한은 지금 ICBM을 가지고 있고 또 SLBM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그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가 없이는 결코 이것은 우리 한국 국민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나 유엔도 결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핵 폐기가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 미래통합당은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제발 문재인 정부도 자꾸 국민을 현혹시키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장할 걸 해야 됩니다.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죠. 무슨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네. 한마디도 못하고 네. 무슨 뭐 온갖 그 정말 그 막말을 그 김여정이가 해도 한마디도 대꾸 못하는 이 정부가 말이죠. 도대체 이것은 정말 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최근에 박지원 국정원장 그 양반이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정원을 통해서 4억 5천만 불에 한국 화폐로 치면은 5천억입니다. 5천억. 5천억 원을 북한에 송금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징역 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인영 또 임종석 그야말로 주사파의 그런 학생 운동가 아닙니까? 핵심 세력들 이런 사람을 지금 그 남북 관계에 국정원장을 시키고 통일 부장관을 시키고 뭐 이렇게 그 대통령 특보를 시키고 이런 것이요. 이걸 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뭔가 이 퍼주기를 위한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앞으로 면밀하게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 미국과 북한의 그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방선거 하루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볼튼 회고록에서 우리 나왔지만은 결국은 그 날짜도 청와대에서 정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 이쪽에서 정했구나.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의용 그 청와대 안보실장이 협의를 해서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그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이런 뭐 국가안보실장 이런 인사도 결국은 향후에 2022년 3월달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어떤 정치적인 이걸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상당한 의심이 있다는 거죠. 이 남북 관계를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이러한 세력은 정말 이 대한민국 국민과 우리 민족의 역사에 죄를 짓는 겁니다. 결코 그런 행위를 해서 안 되고요. 우리 미래통합당이 정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시를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인식을 환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역량을 다 결집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제가 지냈습니다. 지금도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치열하게 제가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 보면은 4대 방송 이런 거 보면은 나오지를 않잖아요. 목소리가 저희들이 미래통합당에서 했던 그 방송이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그 한쪽 귀만 편파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런 알거리가 지금 축소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제 공영방송이나 이런 공중파들은 상당히 친정권화 지금 돼 있고요. 그러니까 뭐 그는 이 정권에 있는 이 지금 그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민주당 사람들도 이 부인을 못합니다. 네. 부인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의도 판과 같은 이러한 그 미디어가 발달되게 되고 발전에 대해서 정말 살아있는 목소리 또 좀 진실의 목소리가 우리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마무리 가기 전에 제가 보면 의원님께서 우리 여성들 제가 여성이잖아요. 네. 그리고 엄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경력 단절 여성 등의 뭐 경제 활동 촉진하는 그런 촉진법에 대해서 일부 개정도 하셨더라고요. 발의. 예. 예, 저는 뭐 딸 둘이 이제 있는 아빠다 보니까 여성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이 네. 선진국이 되려면요 네. 여성들이 여성의 시대가 지금 우리 가만수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네. 지금 그 지난달부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사망자 수가 네. 출생자 수보다 지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요. 인구가 드디어 이제 자연 감소 네. 시대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다가올 문제는 노동력 감소 문제가 다가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네. 현재 우리나라가 한 62%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62%. 그런데 이제 이것이 서구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러한 그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한부모. 한부모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 그런 양육 지원. 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우리 여성의 인권을 신장시키고 또한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발의된 그런 법안입니다. 여성이 대표로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정치권에도 네. 저 우리 의원님이 이제 삼선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으니까요. 여성들 밑에서 차곡차곡 커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해주세요. 예, 그럼요. 우리 예. 또 이제 저는 끝. 마지막으로 질문 한 마지막.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통합당이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권이 이제 우리 당은 이제 총선에서 역대적인 기록적인 참패를 거뒀습니다. 103석이었죠. 여당은 180석이 이제 패스트트랙도 무력화할 수 있고 이제 상임위도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사실상 17개 다 독차지했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통합당은 앞으로 어떻게 그런 맞서 싸워야 될지는 비전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연상이 되는데 당시에 조국의 그런 이중잣대 그리고 내로남불적인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통합당의 노선은 우리를 많이 실망시켰다. 나는 그 시위 구호에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실망이 통합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맞아. 특히나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좌파 독재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통합당의 공식 당사에는 이제 이승만 박정희뿐만 아니라 김영삼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상징하는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내에서는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리더십을 중시하는 당원들이 있는데 그럼 너희는 독재 세력의 후예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거는 제 살 깎아먹기여서 너희는 다를 게 없다라고 해서 우리 메시지가 전혀 설득력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 뭐 의원님께서는 이제 의원님의 대표님이시지만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가 국민들의 민심을 읽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록적인 참패를 했으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어젠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기본소득이라는 상대적으로 왼쪽의 어젠다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고 백종원이 어떠냐 식으로 이제 우리 당이 많이 어렵지만 훌륭한 대선 주제 하나만 발굴하면 뒤집기를 노릴 수 있다는 식으로 요행만 바라는 모습을 대단히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공천 과정에서도 그렇게 장외 투쟁을 했는데 그 당원들의 뜻과는 달리 이제 노선이 없는 장기표가 이제 공천이 되겠죠. 평생을 진보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수 정당에 들어가지고 이제 나는 국회의원을 보수 후보로 나오겠다는 식으로 원칙 없는 공천이었다는 비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한 당원들 그리고 이제 당 이미지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당을 응원해주는 일반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이제 이러한 점을 잘 종합해서 강한 야당 그리고 국민들한테 대한정당으로 인식시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정말 또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한 뼈아픈 우리 그런 조주영 비판의 말씀을 말씀을 청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나갈 그런 청년인데 그런 청년의 이제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면서도 또한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저희가 이제 이런 뼈아픈 부분을 저는 받아들이고 우리 당이 정말 뿌리부터 변화해 나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화돼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확고한 신념은 우리 어떤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그리고 건국의 정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그 다음에 시장 경제가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시장 경제의 근본 원리를 부정하지 않고 뭔가 이러한 시장 경제의 원리가 현대 사회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변용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우리가 결국 미래통합당이 주도가 돼서 펼쳐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국민들로부터 믿음을 받을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그 반성을 한다면은 우리 미래통합당은 아까 이제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1945년 건국 이후에 48년이죠. 광복과 건국 그 이후에 이제 경제 성장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끌어왔다는 그런 성취감, 그리고 국민들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통합이 잘했다 이거죠. 그거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뭐 민주당 지지자라도 우리 미래통합당과 그 전신 정당들이 그런 제1공화국, 제2공화국, 제3공화국, 50, 뭐 60 그리고 문민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이러한 역사적인 과업을 성취했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결코 우리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 헌법을 지킬 수가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고 시장경제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해야 되고요. 그래서 변화의 어떤 방향은 결국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시대 정신을 담은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좌파의 정책이라도 그것이 어떤 새로운 시대에 나아가면서 필요한 정책이라면 우리가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 중에서 가장 찬사를 받는 것은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네, 맞아요. 그죠? 네, 의료보험은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가 이걸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는 의료보험 제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국민들이 쉽게 그냥 병원에 갈 수 있고 또한 의료체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진단을 할 수 있고 처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 의료보험 제도가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3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것이 도입이 되고 전 국민 의료보험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 국민 의료보험 제도는 소위 말해서 선별적인 복지 정책이 아니고요. 보편적인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의 전신인 그 제3공화국 정부가 이러한 의료보험을 국민 개보험, 보편보험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꼭 선별적인 복지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일부분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복지 정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이 교육에 어떤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학부 교육은 무상 교육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정책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보편적인 복지거든요. 보편적인 교육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도 지금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을 이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주자는 그런 것만은 꼭 아닙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어떤 정책 대상을 정해서 그 일부 예를 들면 청년이라든지 또 어떤 취약계층,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다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본소득 논의 자체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부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 과거의 어떤 보수주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렇죠. 우리가 변모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완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그런 어떤 세상에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에 맞게 모든 것을 다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방주의와 또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주의, 그리고 또 이런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또 탈북민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이주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포용주의, 이러한 것을 우리 당의 기본 정신으로 해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의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재탄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은, 우리 미래통합당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우리가 성취를 거두어온 정당이거든요. 맞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신기득권 정당이고 어떻게 보면 수구 정당입니다. 586한테 완전히 그러니까 싸웠다는 이 생각이 586 수구 정당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민노총이라든 이러한 정교조 이러한 부분에 완전히 그냥 기득권층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그런 기득권 정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정말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변화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머지않아서 우리 당을 신뢰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이 총선 전에 이런 메시지를 이제 의원님 같은 분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치.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만은 통합당에 너무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무조건 뭉쳐야 된다라는 이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점인지를 설득하지 않고, 그래서 민주당 뽑아서 나라를 망하게 할 거냐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경제 차원에서 보면 소비자들한테 구매를 강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비전을 말씀해 주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통합당이 완전히 망하진 않고 희망은 조금이라도 남아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